자, 오늘 페인트 우리 성현이부터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기 나오는 그 아이들처럼 뭔가 만약에 그 직접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온다면 어떤 성격, 어떤 부모를 선택할 것인지 약간 이유랑 같이 말 좀 이제부터. 나는 내가 하는 거를 존중해주는 부모님 만나 뭐를 하든. 재현님은. 저는 딱히 약간 그런 특정한 성격은 없는데, 저도 제아처럼 그냥 이해심이 높고, 또 너무 이 책에서 나오는 부모님들처럼 막,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그럴, 자신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을 고를 것 같습니다. 민님은. 음,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누가 봐도 진짜 그냥 처음부터 가족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잘 맞는 그런 가족을 저도 뭔가 좀 어느 정도 규제 이하에서는 뭔가 좀 자유롭고 개방적인 그런 뭔가 부모를 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 개밖에 못 만들어가지고.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현이. 네. 여기서 제누가 뭔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 일반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서하나와 이해오름이라는 이 두 프리포스터와 면접을 봤을 때 뭔가 이때까지 느낀 감정 중에서 제일 만족을 한 것 같고, 또 그랬는데, 여러분은 왜, 뭔가 이렇게 준비도 되지, 겉으로 보기에는 준비도 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제누가 매력을 느꼈을까요? 성현님 말씀 주세요. 약간 책에서 뭔가 좀 나왔던 것처럼 뭔가 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 그렇게 포장해 가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만남을 가지는 그런 부모님들만 봐오다가 사람들만 봐오다가 약간 진짜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을 이제 거의 처음 만나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호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은미님 말씀 주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항상 조금 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보다가 그냥 조금 더 솔직하고 털털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처음 만났어서 더 끌렸을 거예요. 대한님 말씀 주세요. 지금 약간 끊겨가지고. 제가 뭐라고? 저 지금 약간 끊겨가지고. 아, 그 서하나와 이해오름이라는 이 두 프리포스터들에게 제누는 어떤 매력을 느꼈을까요? 어, 약간 꽉 막혀있는 사람들을 보다가 자유로운 분위기, 프리포스타를 보니까 약간 거기에 좀 끌렸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이 분들이 처음부터 면접을 봤을 때 뭔가 자기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고민들이나 그런 부모님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되게 뭔가 제누가 이분들은 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뭔가 아무리 고민이 있어도 나와 함께 지내면 어, 좀 어울리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프리포스터들에게 매력을 느꼈지만 끝내 제누가 면접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현이가 책을 100개 쪽밖에 안 읽었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거기 내용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스포야, 성현아. 내 네. 책을 열심히 안 읽어온 대가야. 스포야. 제 눈은 끝내
호감을 가졌지만 선택을 안 해. 부모로는 선택을 안 하거든. 그 결말이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왜 내렸는지에 대한 질문이야. 성현아 이해가? 지현 진행해. 대안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마지막까지 NC에 남아서 그 NC의 처우를 바꾸겠다는 제노의 말을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오는데 제노가 자기 말고 다른 아이들을 그 NC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려고 희생한 것 같아요. 은미님 말씀해 주세요. 음, 제 제누한테는 부모가 솔직해서 끌린 거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와 함께 살면 그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처럼 살 순 없고 제 친구처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족으로는 선택을 안 성현님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물론 잘 모르겠긴 한데 약간 그래도 어, 그 다음에 더 만남을 좀 가진 다음에 생각해보다가 뭔가 갈등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뭔가, 제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되게 의문이 들었던 게, 이렇게 되게 만족을 했는데 또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좀 솔직히 좀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여기까지. 네. 지금 뭐 왜 그런 결정을 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결정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아, 그 아까 그첫 번째 재현이 첫 번째 질문들 그 자유로운 그 부모들의 형태들 어쩌면 자기의 부족함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란 어떤 존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부모는 이런 존재여야 한다. 이런 존재였으면 좋겠다. 아까 물론 이제 성현의 질문 속에서 내가 선택한다면 부모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그 질문으로 대답해도 되고 또 동시에 나중에 뭐 여러분이 부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 시대가 바뀐 거야.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당연히 여러분이 크면 부모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 상정을.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이 커서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고 네.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또 자식을 낳을 건지 안 낳을 건지도 또 선택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가 된다 했을 때 나는 이런 부모가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단 하나 거기에 조건은 뭐냐면 이 그 자유로운 이 부부 제누가 그 면접 봤던 만족했던 어떤 그런 부부의 유형에 비춰놓고 봤을 때 그런 유형의 부부의 모습 그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거에는 뭔가 부족한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쭉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쌤 질문이 이해가 가? 뭘 별로 잘안 가요. 잘 안 가? 그래,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음, 그럼 먼저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과거의 전통적인 부모에 대한 생각은 부모가 우리를 보살펴주는 존재. 그러니까 부모는 좀 완벽한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가 됐던 어린이도 쌤이 됐던 책 111, 112쪽 보겠습니다. 먼저 109쪽부터 109쪽부터. 자, 밑에서 셋째 줄 109쪽 밑에서 셋째 줄. 차연사 한번 읽어줘 볼까? 어른이라고 더 어른스러울 필요 있나요? 그다음 계속.
이건 역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모든 어른의 가슴속에는 자라지 못한 아이가 살고 있다고 했다. 아, 여자, 뭐 거기까지 여기 문장하고 그다음에 넘겨서 111쪽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불안정하고 불안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들도 부모로서 처음 전환.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 그만큼 상대를 신뢰하다는 뜻 같아요. 계속.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기 약점을 감추고 치부를 드러내지 않죠.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무너져요. 거기까지.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요게 사실은 이 제누의 부모에 대한 관이고 또 그 이 작가였던 그 부모에 대한 관인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에 대해서 처음에 호감을 갖는 거잖아. 근데 동시에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 처음에 말했듯이 부모라는 것들은 완벽한 존재여서 나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를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라는 어떤 그런 여기도 그런 말들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 이제 질문 이해가 돼? 네. 음. 자 은민이부터 얘기해 볼까 이번에는 그 질문 제가 만든 질문. 아니. 지금 쌤이 한 질문에서 은민이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재아가 읽어줬던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너는 어떤 부모 네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너는 어떤 부모가 될 건지 이 책에서처럼 부모 역시 한 인간 서투를 수 있고 그런 자신의 부족함 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드러내고 드러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모는 자식 앞에서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좀 이렇게 완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안전한 느낌을 주도록 노력하는 그런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부모는 아이 앞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또 자신의 모습을 숨기다 보면 끝없이 그냥 계속 숨기게 될 거고, 그럼 그건 가족이라고 해서 같이 있어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솔직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짓된 성격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차라리 아이 앞에서 그냥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한 그,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도 좀 더 드러내서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성현이는 네, 저도 비슷하게 뭐 언제까지 계속 완벽한 척하면서 뭔가 속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약간 사람은 어떻게 막 완전히 완벽할 수 없다 약간 이런 걸 그냥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좀 그냥 부모랑 아이랑 약간 좀 같이 약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태연이 저도 부모가 계속 약점을 숨긴다면 아이도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약점이나 그런 솔직함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도 성현이랑 은민이처럼 부모가 아이와 자신의 약점이나 뭔가 상처받았던 일 그런 걸 공유해주면 더 편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재아 저도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약점을 알려주는 해서 아이도 부모에게 자신의 약점을 말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의견이 똑같은데 그 쌤은 근데 좀 들으면서 근데 재현이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나도 인생 너무 힘들어 나 요즘 고민이 많아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은민이 부모님 와서 어느 날 나 회사 잘릴지도 몰라 우리 뭐 실직에 뭐 그런 고민이 있어 내가 요즘 뭐 이런 고민이 있어 라고 말한다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고 솔직한 모습이긴 하나 부모로서 책임감 이런 걸 생각하면 아이가 불안해 할까 봐
자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마, 은민아. 성현아,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잘 자라면 돼. 라고. 그게 부모 아니냐 얘기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친구하고 부모하고 뭐가 다르냐. 아까 친구라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것들을 다 털어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거, 그것들은 친구잖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친구 같은 부모에 대해서 그걸 좋게 생각을 해. 근데 과연 그런 부모가 좋을까? 너네가 그러면 너네가 집안일을 걱정해야 되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네 고민을 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더 원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근데 부모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이 수냄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부모가 너무 솔직해도 약간 문제가 있고, 솔직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약간, 현재로서는, 뭐, 내, 내 의견을 잘 들어보고, 자기 의견도 잘 표현하는 약간 그런 부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그걸 덮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은민이는? 근데 선생님 말 들으니까 어 그게 전형적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어 생각해보면 너무 부모님이 너무나 과도하게 아이를 걱정시킬 만큼 드러내는 건 안 좋지만 그래도 적절히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채연이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이한테 또 너도 이래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성현이? 뭐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뒤에서는 뭐 힘들어 하기보단 그냥 어 아이랑 뭔가 같이 좀 아이의 의견도 물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맞죠? 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질문들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은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 건가? 부모와 자식은 도대체 무엇인 건가?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물음을 지속적으로 던지고 또 작가는 작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작품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은 뭐 이거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또는 기존에는 왜 그럼 그러지 않았었을까라는 부분에서 기존 사람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 부모는 그동안 그렇게 자기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아이에게는 그 내색하지 않는 그게 부모지 왜 부모는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 거기 안에 깔려 있는 마음은 뭘까?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또 뭘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은민이 진행하겠습니다. NC 센터 아이들은 부모 면접을 보고 그 부모 면접에 성공한 부모님들과 이제 가족이 돼서 사회를 봤는데, 과연 부모 면접을 보는 것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모두 좋은 걸까? 제안 먼저. 어, 그래도 이 미래의 사회에서는 저출산이나 그런 문제로 뭔가 국가가 아이의 교육이나 기르는 걸 책임지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어, 성현님? 질문이 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랑 어른이랑 그 만남을 가지는 게 둘 다한테 뭐 이익이 되나 그런 질문. 그러니까 부모 면접을 보는 게 부모와 아이들 모두 좋은 걸까? 아, 약간 부모가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애를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진짜로 뭔가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줄 마음으로 하는 거고 같이 그 부모 면접을 보는 아이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둘 다한테 모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현님? 저도 부모가 마음에 든다고 약간 그냥 마음에 드는 애를 혼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이랑 같이 뭐 면접을 보면서 약간 자신의 장단점을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모 면접을 보면, 아이들은 부모 면접을 보면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어, 여러 감정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처음 부모가 낳은 아이는, 자신의 부모를 100% 만족은 못해도, 어쨌든 서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가족이 되어 가는 거니까, 부모 면접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냥, 출산으로 아이를 낳아서 만들어지는 가족사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다음 질문이, 여기 NC 센터에서 실적이 안 채워진 NC 센터는 어쩔 수 없이 부모 면접을 맞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 면접을 내주기도 하는데, 이 이렇게, 부모 면접에 맞지 않는 부모를 이어주는 것이 그 NC 센터의 최선인지, 제한, 자, 네? 말을 했어요. 저 지금 응? 제 인터넷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음, 끊겼는데. 음, 은민아, 제가 어, 잘 못 들었대. 아, 그 NC 센터에서 실적을 채우려고 부모 면접에 맞지 않는 부모를 소개하는 게 NC 센터의 최선일지. NC 저는 센터가 하는 일이 나중에 이제 아이들을 그 입양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부모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어떤 그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NC 센터가 있고, 또 여기 센터장은 또 굳이 또 좀 다른 거지. 센터마다. 그 실적을 내지 않고도 그냥 너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다는 쪽의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 성과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맺어주려고 애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맺어주려고 애쓰는 게 최선인지를 묻는 거지, 은민이가. 네, 자, 저는 매겨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부모랑 이어지지 않고 그냥 NC 센터를 나가면은 NC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문제로는 실적 문제도 있겠지만 처음으로는 아이들의 약간 이런 차별을 방지하려는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재현님. 저도 살짝 모든 가정이 다 완벽할 순 없으니, 그렇게 막 완전 완벽한 가족, 그 사람들이 절대로, 찾아올 일은 애초에 없으니까, 아무리 뭔가 살짝 그런 문제점이 보여도 이렇게 서로 발전을 해가면서 장점과 단점도 배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 실적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저는 맞지 않는 부모를 굳이 그렇게 만나게 할 바엔 약간 그 아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줘가지고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부모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부모를 찾지 못하고 내보내게 되는 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어, 저도 근데 그러니까 그 아이와 부모가 정말, 정말 맞지 않다면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란 게 처음부터 완전히 맞진 않고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 어, 이런 부모 만나보면서 그냥, 어, 아까 재현이 말했듯이 그 NC 센터로 낙인되어서 살아갈 바에는 그래도 조금 더 가면 좀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는 부모를 만나게 이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의미 다 했어? 생각해요.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좋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책에서 생각해 볼 부분들을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 은민이가 나눈 이야기과 연결되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하고 나서 제아에게 순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책 22쪽 잠깐 보겠습니다. 책 22쪽. 자, 책 22쪽 일곱째 줄. 태어날 때 만나야만 그 얘기 누가 읽어주죠? 태어날 때 만나야만 부모님, NC의 아이들은 모두 13살 때부터 부모를 가질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린 버려졌다는 뜻이죠. 내가 어깨를 으쓱하다 최의 눈빛에 서늘한 빛이 스쳤다. 그 다음 문장까지. 너희는 바깥 세상 아이들과 달리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야. 자,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나와. 13살 때 부모를 가질 수 있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두 가지니. 제누가 생각하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 제노가 생각하는 거요. 제누가 버려졌다. 생각하는 의미는 10살 때 우리가 부모를 가질 수 있어 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버려졌다. 버려졌다. 뭔 말이야 이게? 버려졌다 이 말이 뭔 말이냐고. 10살 때 부모를 가질 수 있다고 버려졌다고 뭔 상관이냐고. 음, 처음부터 부모를 가진 게 아니라 버려진 다음에 다시 새 부모를 갖는 거니까. 어, 그렇지. 버려지지 않았다라면, 그냥 그 부모 밑에서 계속 살았다면, 친부모 밑에 계속 살았다라면, 선택하고 말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졌다.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센터장의 측면은 뭐야? 센터장의 주장은, 어, 태어날 때 만나야만 부모님. 어? 그러니까 아닌데. 바깥 세상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 자신이 원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어, 있는, 그렇지. 자, 은민이 그 말을 더 풀어서 해석해보면, 뭔 말이야? 음, 그냥 처음부터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S센터 아이들은 부모 면접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부모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 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 그래서 똑같은 10살의 부모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버려진 불쌍한 아이들이다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는 선택할 수 없었는데 너희들에게는 선택권이라는 그런 특별한 권리가 주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이 갖는 여러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파악을 할 때 그 일의 한 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면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일단 첫 번째 얘기하고 싶고, 근데 이건 이제 별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자, 그동안의 제도, 우리의 삶은 선택할 수 있는 삶이야, 주어진 삶이야? 주어진 버려진 삶. 주어진 거잖아. 재현이가 태어나고 보니 이 엄마와 이 아빠가 있는 거야. 어? 그런 거잖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잖아. 또 누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야. 낳고 보니 여러분이었던 거야. 낳고 보니 은민이었던 거야. 낳고 보니 성현이었던 거야. 그런 점에서 이렇게 주어진, 이미 결정된 이런 현재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또 하나, 이렇게 13살에 가서 뭐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어떤 시스템이 더 나은 시스템인가, 어느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에게 결정권을 준다라면 여러분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관계없이 태어나도록 해야 된다. 복불복이다. 말 그대로. 어? 그 부분과 아니다. 10살에 어쨌든 간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두 시스템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약 우리 물론 선택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선택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주어진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 선택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시스템을 더 나은 시스템이라고 할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제한테 넘어가 좋겠는데 자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 이번에는 재현이부터 얘기해 볼까? 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를 낳은 부모님들과 생활을 한다면 그래도 아무리 부딪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부모를 선택했을 때, 뭐 일반적으로 그 부모님들은 좋은 면만 보여줘서 면접을 했을 거니까 부딪히는 일은 있을 거고, 또 자연스럽게 자기의 진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사회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서로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그게 원래 우리의 상황이니까 우리 원래의 상황을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상황을 또 더 좋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사회가 그냥 자기가 고른 부모님들과 생활하는 것보다 더 뭔가 강력할 것 같아요. 은민이는 자기가 고른 부모는, 어, 가족 같아질 수 있지만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완전히 살짝 그 처음 낳아주신 부모가 자란 아이와는 살짝 다르게 생활이 될 거고, 또 어쨌든 그러니까 부모 면접을 보는 아이들은 낳아준 부모가 한번 버림을 당한 거니까 그거에 관한 상처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냥 지금처럼 제가 낳아준 부모와 아이가 같이 생활하는 게 더 이제 서로서로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성현이는 약간 뭔가 처음에 약간 부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뭔가 자신의 성격과 완전히 맞는 그런 부모를 찾아가지고 약간 좀 안정적인 그런 가정에서 살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태어날 때부터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나고 자라는 거랑 그래도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 NC 출신의 아이들이 약간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그런 면도 있고 약간 장단점이 둘 다 있는데 전 둘 중에 뭐가 더 낫다 약간 이렇게는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모르겠다. 네. 재현은 저는 그 아빠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약간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일단 태어났을 때부터 그 엄마 아빠의 약간 같이 살면은 장단점도 알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약간 말 안 해도 아는 그런 느낌이 있고 좀 더 편안한 느낌이 있는데 약간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고 치면은 뭐 그 친척 집에 놀러 간 것처럼 막 자기 집이 아닌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산 부모님 오히려 더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일단은 기존처럼 그 태어나는 그런 제도 굳이 선택하는 걸 택하지 않겠다는 거지 지금 대부분이 성인은 모르겠다 그랬고 네. 그치? 선생님, 그런데 혹시 쌤이 또 그 딴지를 걸자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좋은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주 폭력적이야, 어?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너무 무능해. 그런 가정 하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과연 그렇게, 뭐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서 자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할까?
이런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듣는다면 은민이 어떨 것 같아? 근데 솔직히 그런 부모님을 만나면 막 때리고, 뭐,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모님을 만난다면 솔직히 그냥 부모님을 선택하는 게 그런 상황이면 좋겠지만, 근데 너무나 심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부모님이라면 꼭 그렇게 완벽한 부모를 바라지 않고 그냥 그런 부모님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렇게 좀 심각한 부모님, 그러니까 자신에게 타격이 많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현실적으로는 부모 면접을 사는 게 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다른 사람도 뭐 더 얘기도 좋고 최소한 이게 선택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모 폭력적이거나 경제가 무능하거나 이런 부모들은 일단 배제되는 거잖아. 선택되지 않을 거잖아. 그런 점에서 선택을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또 반대의 측면, 선택이 갖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책에도 그런 얘기 잠깐 나오던데, 이게 뭐 결혼하는 것과 같다. 근데 이 지금 현재 결혼, 여러분 아빠 엄마의 사이와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사이가 다른 점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른 점이 뭐야? 음, 약간 부모 자식은 어, 위아래라는 느낌이 강한데, 어. 부모는 약간 상호 관계. 물론 그렇지. 부부는 대등하고 부모 자식은 상하의 느낌이 있다.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런 게 좀 남아 그런 면이 있지. 어, 그거 말고 부부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더 알겠다. 32쪽인가? 32쪽. 11째 줄 아키가 그 한 말 나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꼭 결혼 같아. 결혼? 나는 아키를 의아하게 보았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남남이던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한 집에서 사는 거. 서로 맞춰가느라 처음에는 싸우기도 할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아니면 헤어지면 되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런 거 아닐까? 그 다음까지. 그다음 셋째 줄 더 읽어, 셋째 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봐. 글쎄 부모 선택과 결혼이 자 안 읽어? 글쎄, 부모 선택과 결혼이 과연 비슷할까? 아니야, 부모 선택과 결혼은 다른 것 같아라고 하는데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나와 있지가 않는 그런 상태들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 여기서 계속 이제 논쟁을 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봤을 때 결혼과 부모 자식은 뭐가 다른 거야? 지금 현재 부모 자식은 결혼은 남남이 서로를 뭐 한다고? 선택한 거라 선택. 계약에 의한 선택이야. 그 맞춰가는 거고. 그 선택이 맞지 않으면 둘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혼, 헤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부모와 자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한 게 아니라는 거야. 헤어질 수 있는 거.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야. 주어진 거야, 그냥. 애당초 주어진 거야, 처음부터. 그러면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결혼을 잘했다. 내가 결혼을 잘 못했다. 그 선택은 좋은 선택과 좋지 않은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주어진 거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주어진 거는 책임을 따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늘을 원망해. 하늘께 감사해. 내게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걸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그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가정한 그런 아니 왜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어? 아니면 부모님들이 가끔 막 어휴 어쩌다 내가 이런 놈을 낳아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하지만 그거는 주어진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그래. 근데 부모와 자식은 남남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야. 그냥 천륜, 하늘이 맺어진 인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아까 그 뭐 이렇게 선택의 상황이면 폭력적인 부모라면 경제적으로 무능한 부모라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천륜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내 부모인 거야. 또는 그 아이가 아주 막 그 망난이야. 막 사회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어. 정말 부모로서 부끄러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 자식이 아니라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그 부분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가 또 발생을 하냐면 자식의 그 중요성, 내 자식, 그 존엄성.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택한 거라면 언제든지 그 선택의 반대말은 뭐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부모 자식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식을 왜 사랑해요? 왜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왜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거라면 이러이러한 게 좋잖아요. 이러이러한 게 좋아 선택했어요. 라고 그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야.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은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자체인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 건가라는 것들. 그래서 원래 그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이기 전에 우리가 동물이잖아. 동물이기 전에 우리가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생물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생물의 가장 중요한 제1순위의 일이 뭐라는 거야? 생물이 해야 될, 생명체가 해야 될 제1순위 일이 뭐야, 혹시? 번식. 번식이야, 번식. 종족 번식. 내 DNA를 남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재현이, 성현이, 은민이, 재하가 이 땅에 온 거는, 태어난 것은 결국은 뭐야? 부모의 DNA를 뭐 하기 위해서? 이때 물려받기 위해서, 더 번식하기 위해서. 그걸 머릿속으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지.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나는 내 DNA를 더 이상 남기고 싶지 않다. 난 내 대해서 이런 삶을 마치겠다. 라고 해서 난 결혼도 안 하는 사람,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 생물학적 특성, 동물로서의 특정, 제 이론칙을 정면으로 뭐 하는 거야? 거스리는 거야, 위배하는 거야.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지. 그런 일들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 근데 국가는 이 문제를 달리 보는 거야. 국가는 이 문제로 NC센터가 생긴 이유가 왜 NC센터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 책에서? NC센터가 생긴 이유가 뭐야? 이 책에서? 너무 아이를 안 낳고 버려서 너무 아이를 안 낳더라. 그 아이를 안 낳으면 왜 문제인데? 번식을 못하니까 그 인구가 줄어드니까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저출생 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하느냐?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일할 사람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비할 사람도 없는 거야. 소비할 사람. 회사 입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잖아. 자, 우리 성현이가 영화 감독이야. 영화를 찍었어. 그럼 그 영화를 뭐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 홍보. 봐야 할 사람, 봐야 할 사람이 있는 거잖아. 네. 어? 중국이나 미국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중국 영화를 만들었어. 그럼 최소한 몇 명? 기본적으로 한 10억 명이라는 시청자층이 있는 거잖아. 시장 자체가 10억 명이라는 시청자층을 갖고 있는 거잖아. 한국 영화는 만들면 얼마? 최대한 5천만 많아요. 명.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물론 그거를 뭐 자막을 달고 더빙을 하고 뭐 이러면 더 영역이 넓어질 수 있지만 그런 작업 없이도 5천만 명이에요. 근데 그 5천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그거를 인구가 줄어들어서 2천만 명이 된다. 더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뭐야? 뭘 하나를 만들었을 때 최소한 이만큼이 팔린다고 생각을 해야 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잖아. 네. 근데 그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면 그 투자를 그만큼 할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성현이가 자기 생일 파티 하는데 저기 누구야?
BTS를 못 불러. 왜? 성인이 생일잔치에 기껏해 한 10명 올 거란 말이야. 10명 오는데 BTS 한번 부르려면 뭐 한 1억을 줘야 돼. 어? 그러면 10명당 한 명당 얼마씩 되는 거야? 1억씩. 천만 원씩의 부담이 되는 거잖아. 어? 근데 이제 BTS 같은 경우 이제 공연을 하면 뭐 큰 운동장에서 하잖아. 한 뭐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장에서 한단 말이야. 그 10만 명이 모이는 운동장에서 하면 얼마를 내면 1억이야? 아니, 그 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만 명이 모이는 운동장 하면,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만 원씩만 내면 1억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만 명을 모을 수 있어야 그럼 그 BTS 공연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 사이즈가. 이런 것처럼 그 인구의 경제학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와 그 사회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려면 인구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고. 근데 사람들한테 왜 애를 안 낳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는 거야? 음, 왜 애를 돈이 안, 너무 많이 든다. 뭐라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애 키우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야? 국가가 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줄게요? 키워줘. 키워줄게요. 뭐 하기만 하세요? 낳기. 낳기만 하세요. 낳기만 하면 우리가 키워줄게요. 그래서 이 NC센터는 지금도 사실 NC센터까지는 아니지만 NC센터와 비슷한 것들이 두 가지 층에서 있는 거지. 하나는 지금도 고아원, 보육원이 있잖아. 네. 지금도 어쨌든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거나 이혼이라던가 경쟁 문제라던가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맡겨져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18세까지 보호받다가 18세 이후에 이제 뭐야? 어, 자립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고. 고아원까지 아니지만 요즘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잖아. 그 보육을 담당해 주잖아. 그래서 부모들이 애를 낳은 다음에 한 두세 달밖에 안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그리고 뭐 한 저녁 퇴근해서 아이를 찾아오지. 전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아기 낳으면 부모가 24시간 내내 아이를 돌봐야 됐었다는 얘기야, 과거에는. 근데 네. 그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 부부 모두가 다 직장에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회에서 어? 이런 걸 어린이집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감당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 그럼으로써 아이들만 낳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지. 어? 근데 이제 이 NC센터는 그런데 두 가지 면에 달라. 기존의 제도와 두 가지 면에 다른데 하나는 그거를 공식화하고 전면화했다는 거야. 지금의 고아원은 이거는 그 공식화하고 전면한 게 아니잖아. 응? 어쩔 네. 수 없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부분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국가가 아예 나서서 NC센터로 보내세요. 뭐 이렇게 캠페인 하는 거잖아. 그 점이 첫 번째 다른 거고 두 번째 이제 획기적으로 다른 게 그 NC센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13살 때부터는 다시 뭐 할 수 있도록 부모를 선택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들. 지금도 물론 이제 입양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지금도. 근데 이제 지금과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의 입양은 쌤이 정확히 몰라갖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지금의 입양은 아이들이 부모를 면접한 다음에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하는 시스템이 아닌 거지, 지금은. 오히려 부모가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지. 물론 쌍방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뭐 이렇게 선택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행사되는지 실질적으로 행사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근데 선생님이 의문은 왜 아이를 낳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키우는 건 우리가 할게요. 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아? 왜 꼭 사람이 아기를 낳아야 돼? 그런 생각 너네들 해본 적 없어? 아이를 뭐 하면 돼? 그냥 낳으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이를 여자의 몸에서 아이를 낳잖아.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 꼭 왜 여자가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 그래서 너네들 가끔 그 뭐지?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수족관 같은 거 이런 거에 이렇게 아기들이 태아가 이렇게 막 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봤어? 그런 영화?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내듯이 아이를 뭐 하는 거야? 필요한 만큼 생산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 사회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거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사회가.
근데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아이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그러면서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왔던 이런 가족의 시스템과 다른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자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기존의 가족은 그럼 또 어떠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제기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막 하나 나와서 하나만 그 저번 주에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책의 제목인 페인트의 의미를 묻고 싶어요. 일단 저는 페인트가 음, 부모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 속에서 그 자신에게 새로운 색을 입힌다는 뜻으로 약간 페인트라는 이거를 부모 면접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대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부모를 직접 면접을 해서 자신의 부모를 고를 수 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색칠을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은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에는 페인트가 그 부모 면접이랑 영어 발음과 비슷해서 라고 써있긴 한데, 그래도 좀 해석 풀어보자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신이, 그러니까 부모 면접을 해서 그만큼 결정권을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길을 만들어 나간다 해서 그 길을 내 스스로 재현이 말씀한 것처럼 색칠을 나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상현이는 어떻게? 일단 질문은 이 책에서 나온 페인트를 왜 제목을 페인트로 정했는지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여기 중간에 그 설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무슨 영어로 뭐 페런츠 미팅인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음이 비슷해서 애들이 페인트라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친 게 아닐까? 이 페인트라는 이 부모와의 만남이 이 책의 그 주제니까, 제목으로 정한 게 아닐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지. 지금 뭐 성현이 얘기했듯이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뭐 페인트가 뭐하고 뭐가 합쳐진 합성어야? 페런츠 인터뷰? 부모의 페런츠하고 면접, 인터뷰하고 합쳐서 이제 그것들을 앞에 글자에 따라서 이제 페인트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런 식의 단어를 만들기를 좋아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것, 그래, 우리가 페인트는 일상적으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효과를 노리는 거지.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그 페인트의 자체의 속성과, 부모 면접이라는 것과 두 개가 일치하면 더 좋은 그런 합성어가 되는 건데, 어때? 페인트 하면 원래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뭐야? 원래 갖고 있는 페인트에 대한 생각은? 재현이. 페인트 하면 어, 떠오르는 거 봐, 너는? 뭔가를 만들어내다 약간 창조하다 그런. 창조하는 것. 네. 은민이는? 페인트, 페인트 칠하는 거? 칠하기. 성현이는? 저 그 질문 잘못했네. 페인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거 페런치 인터뷰 말고 이전에 네가 페인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고. 페인트 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단어 어, 뭐 이런. 그 칠할 때 쓰는 거 그거 색깔인데, 그거요. 음, 제야. 저도 그 페인트 벽에다가 색칠할 때 쓰는 그거요. 음. 그래서 그 페인트가 지금 여러분이 벽에 색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재현이 갖고 있듯이 창조, 뭔가를 창조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갖고 있고, 너네 혹시 뭐 페인트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혹시 그 페인트가 그렇게 칠한다, 예술품을 창조한다 말고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 혹시 몰라? 페인트 썼다 뭐 이런 식.
이런 단어 쓴 적 없어? 그런 단어? 아니요. 없어?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 페인트가 속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 우리가 그래서 페인트를 좀 이렇게 일본식 발음이니까 뺑기라고 그래, 뺑기. 그래서 우리 그 은어 비슷한 건데 뺑기 치지 마. 라고 속이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 왜 페인트가 혹시 그런 의미로 쓰이는지 짐작이 가? 아니요. 은민이. 그 색을 덮어서 칠하니까 원래 있던 색을 없애고 새로운 색을 만들어서. 어, 그렇지. 은민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안에 걸 숨기는 거야. 그 예를 들면 뭐 낡은 그 아파트야. 근데 거기다 뭐만 칠하면 페인트만 칠하면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새거. 새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저 페인트에서 뺑기 칠하지 마. 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하지 마. 뭐 이런 것들이고 그 기업들이 분식회계라고 하는 건데 분식회계라는 거에 그 분이 화장할 때 얼굴에 분 바른다 할 때 분칠한다 이런 것처럼 문제가 많은 회사인데 그 문제 많은 회사를 그 회계 조작을 해가지고 문제가 뭐 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분식회계한다 해서 그 되게 그 큰 범죄 행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페인트라는 것들이 약간 그 부정적인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책은 그것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 같지는 않아. 뭐 그래서 그냥 패러지 인터뷰를 그냥 줄여서 그냥 페인트라고 한 거지 원래 갖고 있는 어떤 페인트의 의미와 요 그 패러지 인터뷰의 그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조합할 때 그럴 때 그, 원래 그 단어가 쉬워서 더 사람들한테 기억하기 좋으라고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 새롭게 만든 단어가 기존의 자기들이 나타내는 의미하고 부합되어서 잘 맞아가지고 언어 조합을 그렇게 또 만드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 진행한 거지? 네. 음. 자, 그래서 70, 79쪽이 아니라 먼저 37쪽 보세요. 37쪽. 37쪽에 보면 밑에서 다우치 줄 마찰은 마찰은 서로 접촉하는 물질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언제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겨난다. 아 갑자기 마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161쪽 161쪽에 밑에서 여덟째 줄 더 위로 올라가자. 아홉째 줄 위에서 아홉째 줄 과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마찰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요. 마찰은 서로 접촉하는 물질들 사이에서 적용하는 힘인데 언제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만 생겨난대요. 미안, 나 그쪽은 약해. 계속 하나가 항복하된 계속 읽어 계속 두 손에 들어올렸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도 분명 마찰이 있을 거예요. 너무 가까운 부딪히는 가루처럼 말이다. 마찰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적게 부딪히겠지. 아 이론과 현실이 자 그래서 과학 시간에 배운 마찰을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사람의 마음에 빗대서 음. 그 그래서 마찰은 기본적으로 물건과 물건 사이에 우리가 마찰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찰을 누구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용을 시킨 거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너무 가까이 지내면 뭐가 생긴다? 마찰이 생긴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는 가족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너무 가까워서 감정이 부딪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 160쪽 제일 마지막 그
160쪽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다시 걸음을 옮겼다부터 또 차연사 읽어보자. 160쪽 밑에서 셋째 줄.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나는 나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란히 걸었다. 가족이란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인지 몰랐다. 먼발치라는 말을 요즘 시야에는 들어오지만 서로 대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떨어진 거리라고 한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속 거리가 아닐까. 그 다음 문제까지. 서로를 바라보지만 대화는 할 수 없는 거리 말이다. 어, 하나의 말을 듣고 거기까지. 거기서 이제 먼발치라는 말이 나오거든. 먼발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는 거야? 먼발치. 먼발치 가깝지만 멀다. 여기서 먼발치를 정의해주고 있잖아. 아예.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 시야에는 들어오지만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떨어진 거지. 시야에는 들어오지만 보이기는 해. 근데 뭐 하기 힘든? 대화하기 힘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 거리상으로 치면 미터로 표시하면 눈에는 보이는데 대화하기는 힘든. 몇 미터 정도 떨어지면 그럴 것 같아. 몇 미터 정도 떨어지면. 대화가 어려워. 어? 한 10m 정도 떨어지면 어렵지 않을까요? 10m 보이긴 정도 하는데. 떨어지면 그치 소리 지르지 않는 한 정상적인 데는 아무래도 어렵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 간격을 두고 가족이라는 것들이 살아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지? 네? 그렇게 가족이 약간 가족이 먼발치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 거지, 이 책에서. 가족은 서로 먼발치의 그런 간격을 유지하는 게 그게 가족이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먼발치 정도에서 바라보는 그런 가족이 바람직한 가족이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먼발치의 가족이라면 그 문제가 있는 부정적인 어떤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고 음,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일 텐데 음, 내가 잘못한 걸 알았을 때도 그걸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채연이는,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을 해요. 채연이는. 저도 아무리 마찰이 생겨도 가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1m 정도는 가능하지만 10m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은민이. 저도 10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아예 대화를 단절하는 그런 건 가족일 수 없다고. 또 성현이. 그리고 아무래도 10m 정도는 좀 너무 먼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가족인데. 자, 이 얘기가 나온 맥락이 있습니다. 사실은 160쪽의 그 윗부분부터 사실 읽어봐야 되는데 아, 내가 엄마에게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이 필요했듯이 하면서 이제 그 중간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엄마 역시부터 엄마 역시 나로부터 그걸 읽겠습니다. 그 쭉 어디? 엄마 160쪽. 역시 나로부터 독립이 필요했다는 걸 말이야. 독립이랑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의 말처럼 어쩌면 부모 역시 자녀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는 건지도 몰랐다. 자녀가 오롯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부모에 대한 배신이 아닌 기쁨으로 여기는 것. 자녀로부터 진정한 부모 독립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착각을 한 것들이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린아이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케어가 필요한 시기의 거리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부모로부터 독립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독립한 이후에 부모와 자식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건가? 즉 여러분들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독립해서 살고 있잖아. 그럴 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와 여러분 엄마 아빠의 거리가 얼마 정도야 되는 건가? 그런 점에서 먼 발치 아니면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인이 되거나 뭐 대학생이 되거나 그럴 때 지금의 여러분 부모님의 거리와 여러분이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되었을 때 그 거리는 서로 달라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런 점에서 또 같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 책에서 지금 이렇게 되게 놀라운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것들이 선생님도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전부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는데 우리는 독립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걸 더 많이 생각했거든. 근데 이 책에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로부터 뭐 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독립이라는 것들은 이른바 성현이를 보면서 아우 내 새끼, 내 자식, 쟤야 품 안의 자식 이라고 생각해서 내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가 산다고 했을 때 더 이상 내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뭐야? 독립된 주체로 바라보고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응원하는 정도에 그쳐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른바 헬리콥터 맘 들어봤어? 헬리콥터 맘이란 말 들어봤어? 아니요. 아직도 대학생인데도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우리의 뭐 수강시절 이렇게 해달라는 둥, 또 직장에 전화해가지고, 왜 회사 상사가 이렇게, 우리 너무 힘들게 하냐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그 엄마가 무슨 초등학생들 관리하듯이, 뭐 결혼했는데도, 직장 다니는데도, 이렇게 해서 그 부모, 자식을 이렇게 조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헬리콥터가 위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맴돌듯이, 그 하는 것을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는 이제 그 먼발치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봤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한 상태 속에서 조금 더 큰 상태 속에서의 먼발치 거리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컸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와 자식인데 가까이 잘 지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또 그런 반론과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 은민이. 그 음, 먼발치라는 것들이 너가 나중에 컸을 때라고 그 조건을 바꾼다라면 어때? 컸을 때는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컸다는 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힘을 가졌다는 거고, 그럼 혼자서 이제 적응을 해야 더 클 때도 그걸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컸을 때를 가져가면 먼발치가 적용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부모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도 사실은 부모가 너 컸어도 더 가까이 있는 게 너도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더 도와주고 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더 좋은 거 아니야? 음, 좋은 건 맞지만, 그럼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적어지고, 계속,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이게 독립을 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혼자 할 일이 많아질 때, 부모가 이제 아예 대화를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소소한 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부모가 나서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거는 좀 자기가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재현이는 어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거리를 지키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나 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이 된 상태라면 거리를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재현은 독립하고 싶어? 네. 음, 석연이는 어때? 너 독립하고 싶어? 네, 뭐 전 독립하면 좋은데요. 어, 선생님, 그리고 어, 저랑 제아가 12시 반쯤에 그 반 친구들이랑 무슨 약속이 그래,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 끝낼 거야. 미안해. 네. 자, 다음 주에는 글쓰기 수업인데, 이번 글쓰기는 독서 감상문 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독서 감상문 뭐 많이들 써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선생님 그 전에 뭐 주제를 정해주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주제 같은 거 정하지 않고, 그냥 독서 감상문이라는 글을 쓰면 되는데, 독서 감상문은 사실은 형식도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독서 감상문 이렇게 쓰는 거다 해서, 우리 성현이 끝까지 잘 읽고 페인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독서 감상문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글을 써서 제출하고 또 함께 합평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